기억의 조각. 상편. 인천공항을 출발한 열차가 서울역에 다다르며 서서히 속도를 줄이고 있었다. 열차가 완전히 멈추고 문이 열리자 하나둘 짐을 챙긴 승객들이 객차를 빠져나갔다. 그중 절반 정도는 외국 관광객이었다. 친구끼리, 연인끼리 혹은 가족끼리 한국을 찾은 그들은 335 무리지어 이제 막 서울 땅에 디딘 첫 발이 절로 흥겹다. 제일 마지막으로 검은색 캐리어를 끈 중년의 남자가 내렸다. 편안한 복장인 다른 승객들과 달리 그는 정장 차림에 넥타이까지 매고 있었다. 그를 보면 누군가는 사업차 외국에 다녀오는 비즈니스맨을 떠올릴 것이고 다른 누군가는 공무를 수행하는 고위직 공무원을 떠올릴 만하다. 그는 천천히 서울역 대합실로 걸어 들어가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무언가를 찾았다. 목표 지점을 찾았는지 발길을 틀어 대합실 한쪽 곁으로 향했다. 그가 들어간 곳은 흔하디 흔한 빵 가게 체인점이었다. 평일 낮이었지만 이리저리 빵을 고르고 계산하는 사람들로 붐볐다. 그들 사이에서 한참 동안 진열된 빵들을 둘러보던 그는 무엇을 사야 할지 몰랐다. 한 여자 점원이 그에게 다가가 무슨 빵을 고르는지 물었다. 노인들이 좋아하는 빵이 뭔가요? 그가 물었다. 점원은 몇 가지 빵을 추천하였고 그는 점원이 추천한 빵을 모두 샀다. 계산을 하면서 후텁지근해진 목덜미를 식히려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가게를 나오며 그는 자신이 누군가를 위해서 빵을 샀던 적이 있었는지 떠올려봤다. 생각이 나지 않았다. 얼마 후 그는 캐리어와 빵이 든 비닐봉지를 든 채로 서울을 떠나는 무궁화호 열차에 올라탔다. 예약한 좌석을 찾아 머리 위선반에 짐을 올리고 자리에 앉았다. 열차가 출발하자 휴대폰으로 아내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도착했는데 회사에 일이 생겨서 내일 들어갈게. 그는 아내의 단문이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듯이 등받이에 몸을 밀착시키고 눈을 감았다. 그는 머릿속으로 작은 기차역을 생각하고 있었다. 젊은 시절 그는 일본 말을 능숙하게 했다. 일본에 유학을 다녀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리 일본어를 잘하냐고 회사 동료가 물은 적이 있었다. 그는 대답하기를 망설이다가 사랑의 힘이라고 애둘러 말했다. 그 말에 동료는 그가 소시적에 일본 여자랑 사귀었던 거냐고 물었으나 그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동료는 그의 어정쩡한 태도를 긍정으로 받아들였다. 그의 회사는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주요 외국어 능력은 필수적이었고 그의 동료가 발설한 이야기를 듣고 다른 동료들은 너도 나도 외국인 애인을 찾아봐야겠다면서 야단을 피웠다. 어쨌거나 출중한 일본어 실력 덕분에 그는 해외 출장이 잦았다. 당시 그의 회사에는 일본에서 활동할 일이 많았는데 그에게 맡기는 일이 점차 늘어났고 그는 미션을 하나둘 완료해 가면서 경험을 키워나갔다. 모두 그가 결혼하기 전 일이니 벌써 10년도 넘은 옛날 이야기다. 그 사이는 그가 하던 일들은 새로 들어온 젊은 직원들이 맡게 되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영어 외에 제2외국어 하나씩은 입에 장착하고 입사했는데 일본어뿐 아니라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심지어 이들 모두를 능수능란하게 말하는 직원도 있었다. 그는 충분히 쌓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어에 능통한 젊은 직원들의 일을 지휘하는 팀장이 되었다. 최첨단 IT 기기의 발달로 사무실에 앉아서도 각국에 출장 간 직원들의 동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예전보다 몸은 편해졌지만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민첩하게 명령을 내려야 했기 때문에 늘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그의 아내는 차라리 그가 출장을 자주 다니던 시절을 그리워하리만큼 날선 그의 모습을 낯설어했다. 이 일을 그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것을 회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높은 연봉을 받았고 꼬박꼬박 갖다 바치는 돈 앞에서 그의 아내는 군말을 하지 않았다. 그의 아내는 낯섦을 무관심으로 중화시켜버리는 방법을 터득했다. 그도 그런 아내가 낯설었으나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의 집안에서는 시간이 빠르게 그러나 조용하게 흘러갔다. 그가 오랜만에 현장에 나갔다. 지난주에 이스라엘에서 걸려온 털보의 전화 한 통 때문이었다. 털보는 지난날 그가 중동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에 알게 된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요원이었다. 그가 안부 인사를 하려던 새도 없이 털보는 다짜고짜 임진철이 독일에 나타났다고 알렸다. 위조 여권으로 들어왔으나 사진을 대조한 결과 임진철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는 임진철이 독일에 들어온 것을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다. 정보가 확실한 것인지 묻는 말이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독일로 날아올 건지 말 건지 다그치는 말뿐이었다. 자세한 것은 만나서 얘기해 주겠다는 말을 덧붙이며 전화를 끊었다. 하여튼 성질머리하고는 새끼 하나도 안 바뀌었군. 임진철은 북한에서 개발한 무기를 해외 테러 조직이나 독립을 원하는 소수 민족들과 밀거래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좀처럼 꼬리를 밟기 힘들었다. 그는 이스라엘 첩보기관이 임진철과 팔레스타인 간의 무기 밀거래를 주시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독일에 나타난 이가 정말 임진철이라면 그가 다시 수면 위로 나타나길 기다리던 각국 첩보기관의 레이더가 5년 만에 제대로 동작한 것이다. 5년 전 그는 독자적인 정보력으로 임진철이 이집트에서 활동하는 것을 알아내고 접근을 시도하다 결국 놓쳐버리고 말았다. 얻은 것이라고는 고작 멀리서 찍은 그것도 모래바람 때문에 뿌옇게 흐린 그의 사진 몇 장뿐이었다. 사라진 임진철의 행로를 쫓다가 다급해진 그는 급히 털보에게 연락했다. 털보는 이집트라면 자신들의 앞마당인데 미리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며 노발대발하며 성토했다. 팔레스타인과 가까운 이집트에 임진철이 왔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에겐 중요한 문제였다. 그는 털보가 화를 내는 것을 묵묵히 듣고 있다가 털보의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임진철의 사진 몇 장을 털보에게 넘겼다. 5년 만에 다시 나타난 임진철이 독일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알아내기 위해 독일, 이스라엘, 한국이 공조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는 멀리서나마 임진철을 직접 본 적이 있는 그를 현장에 보내기로 했다. 독일에서는 임진철을 아직 요주의 인물로 점치고 놓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의 접선책이 누구인지 밝혀내고 팔레스타인과의 무기 밀거래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작전을 주도하고 싶어 했다. 한국 측에서는 임진철을 신문해서 북한의 무기 개발 동향과 밀거래 루트를 파악하고 싶었으나 외교적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 독일 측에서 난색을 표했다. 이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그는 털보와 함께 독일로 넘어가기 전에 대략적인 작전 시나리오를 짰다. 작전의 범위는 임진철이 독일 내에서 누구와 접선하는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그는 털보와 함께 임진철에게 다가가는 접근조를 맡기로 하고 독일 측에서는 주변 경계를 맡기로 했다. 현장에 투입되는 것은 오랜만이기 때문에 그는 가장 안전하게 위장할 수 있는 일본인 사업가로 변신하기로 했다. 상부의 시나리오를 넘기자 곧 그의 사진이 박힌 일본 여권이 나왔다. 그가 새로 얻은 이름은 아베 시니치였다. 그는 여권의 사본과 시나리오를 미리 독일과 이스라엘 측에 보냈다. 양측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그는 이튿날 이스라엘 텔아비브를 경유해서 독일 베를린으로 향했다. 텔아비브에서 받고 탄 베를린행 비행기에 비즈니스 클래스 옆 좌석에는 예정대로 털보가 앉아 있었다. 덥수룩하게 코와 입가를 덮은 수염은 그대로였지만 의자에 앉은 모양새를 보니 예전보다 배가 많이 나온 것 같았다. 현장을 누비던 일은 점차 젊은 요원들에게 맡기고 사무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스쳐갔다. 그는 오랜만에 본 털보가 반가웠지만 전혀 내색하지 않았다. 털보도 신문을 읽는 척하며 그가 자리에 앉을 때까지 기다렸다. 헬로. 비행기 옆 좌석에 앉은 난생 처음 본 사람에게 귀찮지만 은에 던지는 건조한 인사말처럼 들렸다.
그는 털보의 인사에 가볍게 목례만 했다. 그들은 비행기가 이륙할 때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일정 고도에 이른 비행기가 수평으로 날기 시작하자 보고 있던 신문을 덮으며 털보가 먼저 말을 건넸다. 임진철은 베를린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임진철이 베를린에 있는지 어떻게 알았지? 우리는 독일 정보국과 연줄이 좀 있다. 내가 5년 전에 준 임진철의 사진으로 그를 확인했지. 그래서 너를 이번 작전에 포함시키는 거다. 그를 직접 본 유일한 사람이니까. 그래. 하지만 나는 그 끔찍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독일이 협력하고 있는지 몰랐네. 그는 뒷말을 생략했지만 2차 세계대전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한 독일과 협력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의아하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눈치가 빠른 털보가 엄지와 검지로 양 입가의 털을 매만지며 말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승무원이 음료를 서빙하기 위해 두 사람에게 다가와서 둘 사이의 대화가 끊겼다. 털보는 오렌지 주스를 시켰고 그는 물을 달라고 했다. 물을 한 모금 마신 그는 등받이를 뒤로 최대한 젖히고 누웠다. 졸음이 몰려와서 한국은 지금 밤인가 하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다. 비행기가 곧 착륙 준비를 한다는 기장의 안내 방송에 그가 잠에서 깼다. 하품을 하며 기지개를 켜니 조금 상쾌한 기분마저 들었다. 옆에 털보는 아직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털보나 자신이나 예전 같았으면 잔뜩 긴장해서 잠이 오지 않았을 텐데 하고 생각하자 웃음이 났다. 사무실에 너무 오래 있어서 현장 감각이 무뎌진 건 아닌지 살짝 걱정이 되었지만 오랜 세월 산전수전을 겪어온 그의 경험을 믿었다. 문득 회사에 입사했을 때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출장 갔던 일이 떠올랐다. 지금처럼 비즈니스 속은 꿈도 못 꾸던 시절이었다. 조총련계 간부가 오랜 기간 꾸준히 국내로 돈을 보내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여 이를 조사하는 일이었다. 일본에 있는 여러 계좌에서 한국의 한 계좌로 돈이 흘러들어오고 있었다. 조사 결과 그 간부가 여러 차명 계좌를 이용해 돈을 송금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는 국내에 잠입한 간첩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이 일본을 우회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했다. 회사는 한국에서의 돈의 흐름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는 일본으로 가서 그 간부가 어디에서 돈을 조달받는지 조사했다. 만약 북에서 받는 돈이라면 남파 간첩의 활동비 조달이 확실했다. 회사는 일본 경시청의 비밀 루트를 통해서 계좌 추적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때 그는 흡사 일본인이라고 착각할 정도의 일본어 실력을 이용해 경시청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냈다. 결국 북에서 건너온 돈이 투자금의 명목으로 일본에 있는 회사로 가고 다시 그 돈이 그에게 전달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회사에서는 첫 출장에서 일을 잘 마치고 돌아온 그를 칭찬했다. 옛 생각에 잠겨 있는 동안 비행기가 쿵 소리를 내며 착륙했다. 그제야 털보가 눈을 떴다. 털보는 앞을 보며 하품을 했지만 곧 심각한 표정으로 옆을 바라봤다. 이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그가 입가에 낀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다. 내 짐을 찾으면 그 안에 휴대전화가 하나 있을 것이다. 알았다. 임진철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알려줘. 비행기가 게이트 앞에서 멈추자 털보가 먼저 짐을 챙겨 나갔다. 그는 조금 기다렸다가 천천히 비행기 밖으로 나왔다. 그는 짐을 찾아보니 캐리어를 잠가놓은 자물쇠가 없어진 것을 보고 비식 웃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서쪽 하늘에서 붉은 해가 지고 있었다.